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2차 모의고사 부분 할게요. 일단 이제 A형을 이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 A형 부분 이제 그 1번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1번 문제. 자, 거기 보면, 다음 기역, 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집필한 교과서의 명칭을 써보고 이 교과서 서술 방식 특징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근대 시대 때 이제 교과서,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근현대죠. 예, 근현대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에서 구한말 시대 때 이제 관련된 교과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시험 문제에 좀 나왔던 것이 동국사작이에요. 그래서 현채가 쓴 동국사작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이제, 단서를 이제, 잡는 게 뭐냐면, 거기 중간에 한 네 번째 주제 보면, 자, 일본인 그 사학자였던 하야시라는 사람이 있죠. 하야시. 이 하야시가 조선사라는 책을 썼어요. 조선사. 그래서 이 조선사를 이제 뭐냐면 요약해가지고, 만든 것이 동국사작이야. 물론 이제 이 동국사작 내용이 조선사 내용을 완벽하게 다 요약은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거의 대부분 상당수 이제 일개 부분은 그 조선사, 하야시의 조선사에서 그 요약해갖고 썼던 책이 그 현재 동국사작이고요. 그래서 이 동국사작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현체죠. 현체가 하야시의 조선사의 영향을 받아갖고 집필한 교과서의 명칭은 동국사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술 방식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 서술 방식 신사체를 서술했다. 예, 꼭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신사체라는 것은 사건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그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통론이나 개론서에 있는 그런 방식들이 되게 신사체 구성 방식이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보충자료에 있는 것처럼 편연체 서술을 탈피했고, 그 당시 구한말 때는 또 삼한정통론 유행했기 때문에 삼한정통론을 계승했다. 예, 그리고 정치사, 교훈사를 탈피했다. 이런 등등,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신라의 지방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신라의 지방제도는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서는 좀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었는데, 신라의 지방제도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주 오소경 제도겠죠.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오소경 제도에 관련돼서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이 오소경은 그 신문왕 때 완비됐던 제도인데, 물론 예전에도 이제 삼소경이 돼갖고 신라가 이제 곳곳에 중간중간에 요충지에 소경제도를 운영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신문왕 때 이제 오소경 제도로서 그걸 완비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오소경 제도에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그냥 통일신라 지방조직을 한번 볼게요. 자, 보충 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페이지 펴보세요. 2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구조 오소경 제도고 신문왕 때 완비가 됐고요. 주, 군, 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조직의 성격 보면 되게 이제 군사적 성격에서 민정장관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이건 주의 이제 그 명칭, 장관의 명칭에서 이제 점점 바뀌게 되죠. 예,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외사정을 둬서 관찰 임무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상수유제를 둬서 토착생을 견제했죠. 후에 이제 고려 기인제도에 영향을 줬고요. 자, 오소경이 있는데, 뭐 오소경 위치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국원소경, 그걸 나중에 중원소경이 나오죠. 부경소경, 원주, 그다음 금강소경, 서원소경, 남원소경 이렇게 뒀는데, 자, 오소경을 뒀던 이유는 뭐냐면, 경주가 이제 소백산맥 이남 쪽으로 이제 뭐라 할까요? 좀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토의 중앙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결함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이 오소경 제도를 뒀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세력들을 감시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뭐냐면 고구려나 이제 가야 귀족들 있죠. 자신의 본거지가 아니라 약간 먼
다른 지역에 소경으로 배치시켜갖고 그들이 뭐냐면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 오소경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가야 귀족 같은 경우에는 충주 지역에 배치시켜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특수행정조직 향부국이 있는데, 향부국에 대해서 이제 천인설이 있고 양인설이 있는데, 되게 양인설이에요. 근데 이 향부국은 주의할 건 고려시대 때 향부국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지방군은 이제 그 밑에 있죠. 지방군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중앙군은 구성당. 그래갖고 옥기에 따라서, 색깔을 따라 부대 명칭을 구별했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는데, 각 주마다 한 정을 뒀고, 한산주 같은 경우에 북방 지역이기 때문에 두 정을 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은 신라 오소경의 설치 자료인데, 가해소경의 명칭을 쓰고, 기억의 정치적 의도를 써라. 자, 여기에서 이제, 가야군에는 뭘 뒀냐? 가야군에는 금강소경을 뒀어요. 금강소경.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가야 아시죠? 예. 금강가야는 명칭 자체가 그 당시에 불렸던 명칭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난가라, 그 다음에 구야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서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금강가야라고 불렸던 명칭은 후에 이제 금강경이 통일신라 이후부터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문무왕 때 이제 설치됐는데, 그래갖고 이때 계기로 해갖고 이제 여기 지역을 그러니까 천을 간장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갖다 붙였는데, 후대에 이제 삼국유사를 쓸 때, 그 당시 이제 이전이,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 이제 확실치가 않아. 그 지역에. 그래서 그 가야의 명칭을 그 당시 통일신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강가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금강경이라는 건 뒤에 만들어진 명칭이고요. 하여튼 금강경을 뒀다. 금강소경을. 자, 그러면 서원소경에 두고 아창 원태를 사신으로 삼았다. 남원석을 두고 여주군의 민호를 옮겨 이곳에 나누어 살았다. 일종의 3인 정책이죠. 예. 여기 3인 대상들은 주로 누굴까요? 주로 지방세력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유민들 이런 세력들이죠. 그래서 주요 목적은 이제 정치 세력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한 국가의 귀족들을 강제로 3인시켜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 썼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다음 가기구의 역할을 써보고 밑줄친 인물 집권 당시에 가기구의 역할을 했던 간청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모르시면 일단 이제 출처를 보시면 되고 그 앞에 고종 12년이라고 되어 있죠. 딱 보면 최후다. 최후가 사속으로 사제를 설치한 거, 자기 집안에 설치한 거,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딱 나오니까 구제, 이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문선 이런 글자들이 쭉 나오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인사건. 그럼 금방 나오죠. 정방. 그러니까 이제 사료를 해석할 때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게 핵심 키워드만 좀 몇 개 찾아가지고 뭐냐면 배경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 배경 지식으로 엮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후 때 거의 나오면 정방 아니면 서방이에요. 거의 안 나와. 그 이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정방의 역할은 문무인사권을 간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최충원이라는 것은 있죠.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최충원을 읽을 줄 아시죠? 예. 최충원이 다 집권할 당시에 그 간청의 역할을 했던, 인사권을 장악했던 간청은 어디냐면 교정도감이에요. 예. 이 교정도감의 인사권을 나중에 최후 때 뭘로 분리시켜 나왔냐면 정방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나온 거야. 예.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또 살펴볼 게 뭐냐면, 그 무인정권 시기 때 이제 권력기구죠. 예. 대개 이제 무인정권 시기 때 시험 문제 관련된 나온 거 보면 이 시대에 이제 권력기구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무인 정권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죠. 형성기, 형립기, 쇠퇴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 형성기 때는 좀 눈여볼 게 중방이 설치됐다. 아니, 중방이 설치된 게 아니라 중방을 중심으로 예전에 운영이 됐고요. 자, 아까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그 당시 경대성이 이제 집권할 때는 도방을 자기가 만들었죠. 예. 그래갖고 이게 좀 약간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학립기 때는 이제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한 정방 있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무관리대 인사권을 담당을 했고 신진사대부디 이것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원래는 사척기구였는데 최신정권이 무너지고 무인정권이 무너져도 여기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국가기관으로 바뀌고 검은세가들이 이것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진 관료들을 막아버리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방은 이제 후에 이제 왕권이 강할 때는 폐지되었다가 나중에 왕권이 약할 때는 또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 위화도 해군인의 집권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됐다. 그래서 그 당시 공민화의 개혁 정치와 관련돼 갖고 정방 폐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서방은 이제 문인대 정치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문인대 수기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등용하는 코스였다. 정관과 함께. 자, 그 다음 도방은 이제 신병 공호를 위해서 경대성이 이제 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부활시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기구에서 삼별초 있죠? 예, 삼별초. 그래서 예전에 삼별초와 관련된 내용이 그 고려첩장 불신조조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정방과 서방을 중심으로 해갖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강화도 조약 있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 부속 조약으로 맺어진 게 뭐냐면 수호조교 부록과 조율통상 조약이에요. 그래서 수호조교 부록과 이제 조율통상 조약에 관련돼 갖고 문제를 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보충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수호조교 부록과 조율통상 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호조교 부록 같은 경우에는 계양장에서 이제 일본인 거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설정하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간행이정이라고 해요.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율통상조약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 실시. 그 다음에 양국의 유출 무규제, 일본 성박의 항세명제. 그런데 개정된 조율통상은 이제 조미통상조약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이걸 개정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양국의 자연 유출 규제를 규제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천재지변 때 비상시에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그 통보 기간이 한 달 못 채웠다 해갖고 일어난 사건이 방공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관세가 폐지됐죠. 예. 그게 비관세라는 것은 그 간세는 부활하는데 비관세는 뭐죠? 이금이죠, 이금. 그러니까 비관세는 뭐예요? 간세 준하는 간세예요. 예, 근데 그거는 폐지되는 대신에 이제 간세권이 회복되죠. 그렇지만 협정간세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한계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우가 설정됐어요. 체육대우가.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그렇게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 안 들어준 딱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체육대우야. 근데 이 개정된 조미통상 조약 때 그 뭐냐면 딜을 한 거죠. 간세권을 회복하는 대신에 체육대우를 설정을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다. 이것도 조미통상 정정에 큰 영향을 줬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볼게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는 그 보니까 뭐 심리 제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수호조교 부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 조약의 명칭은 자, 당시 이제 밑줄친 조약의 내용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요거는 조율통상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기 이제는 원래 조율통상 조약이죠. 그래서 요거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일본 상선의 무항세,
1번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개정된 그 조율통상 조약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관세권 설정, 체육 대우, 그 다음에 그 양국 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 세 가지를 같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 문제냐면, 일단은 뭐 애니의 입당 고발 순례기니까 당나라 식 얘기인데, 보통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당나라 때까지 중국의 불교 탄압이 있었죠.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산모 일종의 범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3명의 무자 들어가는 항제와 1명의 종자 들어가는 항제가 읽힌 범난이다. 해갖고 산모 일종의 범난이라고 하는데, 자, 산모는 이제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의 태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그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5대 십국 시대에 그 세종,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이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산모고 있고 이거 일종이 들어가 있네요. 세종은요. 마지막 산모 중에 한 명은 당나라 때 무종이에요. 예. 근데 이 산모일종난의 공통적인 형성은 뭐냐면 항상 그 밑바닥에 누가 충돌이 깔려져 있어요. 도교하고 불교의 충돌이 있어. 예. 요것도 이제 관련된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요거 당나라 그러니까 요때 천자는 누구냐면 니은의 천자는 당나라 무종이죠. 당나라 무종이 이제 폐불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해창 폐불이다. 그때 연호가 해창이에요. 해창의 연호를 사용할 때 폐불 사건이 일으켰다 해서 해창 폐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이유는 모르시면 그냥 도교하고 불교의 갈등 이런 맥락에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무종이 도교를 신봉해서 도사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교를 국교화시켰죠. 예. 그래서 당나라 왕실에서 보호를 해줬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 보호를 해줬냐? 겉으로는 이제 그 노자가 원래 이름이 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같은 성씨다. 그게 우리가 보호해준다. 근데 그건 명분이고 실제는 누구 세력을 견지하기 위한 거예요? 불교 세력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도교를 보호해줬다. 예. 그래갖고 이제 도교 시대 때 원래는 남천사도하고 북천사도가 원래는 떨어져 있었죠. 분리돼 있었는데 천사도를 통합을 시키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를 보호해주고 물론 예외적으로 그 당시 잠깐 측정보호 때 도교는 대신에 불교를 내세우는 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뭐냐면 불교를 보단 도교를 강조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탄압을 받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불교가 국가의 이제 보호보다는 어떻게 민중소 파고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히려 자생력이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오일종 법난은 그 불교 입장을 땐 되게 시전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전을 극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에 벗어나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 예. 그래서 불교가 확대될 수 있는 또 배경이 됐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여기 보면 이제 이슬람사와 관련된 건데, 이슬람사와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왕조는 아바스 왕조예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 수는 어디죠? 바그다드죠. 항상 이제 단골 메뉴로 나오는. 그래서 바그다드는 8세기 때 장안과 맞먹는 100만이 넘는 도시였죠. 예. 그래서 바그다드 여기에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 바그다드 수도하는 그 아바스 왕조는 모든 이슬람교들을 평등을 내세웠죠. 그래서 진정한 이슬람 왕국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옴미야드 왕조가 좀 차이를 좀 보여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비아랍인들, 이단인들이 주로, 그래서 군인에게 이제, 군인이나 관료 등 요직에 등록하고, 세금 제도에서 차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아랍인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종교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 우대했다. 그래서, 아랍 중심에서 이제 이슬람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왕조가 아바스 왕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바스 왕조와 관련돼가지고, 보충자료 잠깐 볼게요.
자, 아바스 왕조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는 계획도시고 동서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장악과 함께 동서문화의 교류지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아랍인 운대 정책을 폐지했죠. 그래서 요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맘루크라는 게 있어. 맘루크. 예. 그래서 이제 이 맘루크는 이제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죠. 원래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은 저기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민족은 아니고요. 몽골 평원에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9세기 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노예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하게 돼. 그래서 이들이 이제 투르크들이 개종이 되면서 투르크 왕조들을 만들게 되죠.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그 맘루크 노예병사,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랍의 의미가 변화됐는데, 원래는 이제 저도 아랍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베두인족만 가르쳤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의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아바스 왕조 때 탈라스 전투가 나와요. 탈라스 전투. 751년에. 이 탈라스 전투의 의미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제수시 전파됐고, 중앙아시아 패권이 이제 아랍세계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길보다는 이제 바닷길이 이제 주로, 뭐냐면 활성화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랍어가 공용화됐고, 아라비아 나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의미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스람 제국이다. 언제 멸망했어요? 그 당시 몽고에 의해서 멸망됐어. 이란국. 예, 셀주크 투르크의 보호를 받다가 이란국에 의해서 몽고에서 멸망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뭐 답답하긴 힘들겠지만 아랍사 문제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동양사 교수가 들어간다니까요. 기타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교과서 구성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보통 이제 그 녹색책에 보면 내용 조직 방법 중에 그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재조직한 게 교과서 수준의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또 재조직한 게 수업 내용 조직 과정.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관련되고 10년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관련되는 거냐면 교과서 수준의 교육 과정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 보충 페이지 4페이지 표 보세요. 자, 4페이지는 그 앞에 국가교육과정이 있죠.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조직을 한 건데, 자, 그래서 대개 교과서는 이제 검정제를 이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에 따라서 그 인식이 많이 이제 달라진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 역사 인식에 영향을 주고, 특히 7차 교육과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단원만 까지 제시했는데 대단원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그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에 맡겼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의미고 실제로 그렇게 큰 변화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내용 요소나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필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계가 있어 좀. 자, 그러면 내용 구성 유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세 가지가 있죠. 설명형, 학습형, 이야기형. 그래서 설명형은 이제 제일 많이 일반 쓰는 건데 사실 개념 원리 같은 것들 제시하고, 학습형 같은 탐구 문제와 함께 제시하죠. 그래서 학습의 전이나 발견 학습의 중시역이고, 그러나 이야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전, 문집, 전기, 설화 같은 내러티브 유형이다.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가 교과서 구성 방법을 강조할 점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 교과서의 구성 방법 특징을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가는 뭘까요? 이거는 탐구형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탐구할 거리를 제시하죠. 그래서 탐구 문제와 함께 제시하는 왕의 길과 함께 같은 다른 도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고 이와 같은 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답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탐구형에서 이제 강조할 것은 학습의 결과보다는 가정과 활동, 발견 활동의 학습, 그리고 학습의 전이를 중시 여긴다. 예.
이런 건 전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 원리나 개념이 한 가지 사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실에도 적용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왕의 길이 있잖아. 왕의. 단순히 페르시아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의 길이 아시아도 있었고 그다음 비슷한 게 로마에도 있었고 그다음 인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도 있었죠. 그 길의 역할, 공통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중앙 집권, 군사적 목적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형이야. 그래갖고 이제 설명형은 거기에 이제 방법의 특징은 그 당시 그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자가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요. 세운 내용이 학습자 인지구조에 포섭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으면 학습이 더 쉬워진다. 이걸 쓰시면 되고요. 자, 8번을 볼게요.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위근호 전쟁과 관련된 거야. 위근호 전쟁. 그래서 위근호 전쟁과 관련된 낭트칠령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공사 기출에.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면 5페이지 펴보세요. 자, 위근호 전쟁 원인은 이제 구교도와 위근호 간의 어떤 대립박해, 귀족 세력과의 다툼, 귀족과 왕권에 대해 왕위 계승문인데, 원래는 이게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는 왕위 계승 다툼이 같이 끼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정들이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좀, 가정 중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위근호 전쟁을 더 격화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바르트로모 나레 대사 학살이라고 해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바르트로모는 저희 카톨릭이 믿고 있는 성인이죠. 이걸 기념하는 날에 대학살이 일어났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알린 3세 기지공 알린 나바랑 알린이서 싸우다가 알린 3세가 기지공 알린이가 자기끼리 이제 싸우다 죽었죠. 그러다 나바랑 알린이 이제 왕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신교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교도도 이제 개종을 한 다음에 공포했던 것이 낭트칠령이죠. 그래서 알린 4세가 그 위근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했고요. 프랑스 종교 정쟁을 중지시켰고 이 낭트칠령이 반포되니까 카톨릭과 교황이 반발했어.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고, 자, 그래서 낭트칠령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서계보다는 제가 이제 서양사 개념어 사전을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위근호나 카톨릭 그 위근호는 카톨릭 교도의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지책을 항의하고요. 그다음 집회와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두 종파로 구성된 동소법정에서 형사사건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국교의 지원으로 목사를 부양하고 그 다음에 위근호 수비대의 주둔을 허용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라스 칠령에서 철폐돼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8번 문제 보면, 자, 다음 칙령의 명칭을 써보고 기억의 권한을 박탈한 재상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낭트칠령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8년 전부터 위근호가 장악한 요소인데, 위근호 요소를, 없애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13세 리슐렌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칠령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로마의 평민권 신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있는데, 그래서 서양사 개론과 이제 총론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평민권 성장 과정은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장보병, 평민층의 중장보병이 이제 주요 부대가 되면서 그들에게 정치 권리를 주는 과정에서 여러 입법 조합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거기 이제 쭉 있고, 포퓰리우스법이 있죠. 그래서 포퓰리우스법, 시위법법, 그 다음에 칼로리아법, 그 다음에 니키니우스법, 오그리아법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 그 471년에 이제 나왔던 법의 명칭이 뭐냐면 포퓰리법은 이거는 이제 로마의 권력 구조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가에 관련 부족회와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족회. 그래서 평민회를 부족회로 개편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니키노스도 있고 호호테시스법은 이거는 외워두셔야죠. 평민의 결정이 여기 부족해져. 예, 부족해 결정이 원료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법의 최초의 상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때 이제 요 내용을 볼 때 시비법의 한계를 제시하시오. 여기 쫙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의 권한이 강해요? 가부장적 권한이 강하죠. 그래서 가부장적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해줬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야. 생사 역사권까지.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그 내용이긴 한데 그만큼 가부장의 권한을 아버지의 권한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것이 귀족들의 자주화해 같은 평민들 요구의 수용의 배경을 쓰시오. 귀족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평민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노마의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연한 평민의 토지 소유자 수도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자영민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적이 됐던 것이 중장 보병 계층이죠. 예. 자, 그러면 평민권 신장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요. 보충 페이지. 자, 일단은 이제 그 5페이지 펴보세요. 자, 5페이지 펴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 평민의 경제적 군사적 역할 증대, 그 다음에 참정권 요구 등등 있고, 호민관이 설치되고요. 성산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민회가 이제 설치됐는데 나중에 이제 포퓰리우스법에 의해서 부족해서 학대 개편되죠. 그 다음에 노마의 이제 시비법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마의 시비법법은 귀족들의 자의적 법률 해석을 견지하고 평민 권익을 옹호했다. 그 다음에 니키누스 엑스피디우스법이 있는데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집정관 한 명을 이제 부여 평민중으로 선출하고 그 다음에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호호테시우스법. 그래서 이 호호테시우스법을 통해서 이제 그 백인대에서 평민에도 이렇게 권한이 이양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토론학습이야, 토론학습. 네. 토론학습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을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그럼 토론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5페이지 토론학습 볼게요. 토론학습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 수업하고, 그러니까 토의 수업하고 대립 논쟁식 수업. 그래서 이거 녹색책 기준을 보셔야 돼요. 가끔 파란책 기준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파란책은 이건, 개념만 나눠졌지, 실제로 거의 뭐냐면, 대립 논쟁식 수업하고 토의 수업 같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는 꼭 녹색책을 기준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토론식 수업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주제에 대한 논쟁이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서로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죠. 그게 집단학습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유형은 대립 논쟁 수업과 토익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대립 논쟁식 수업이에요. 대립 논쟁식 수업은 이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할 때 했던 방식이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학급 전체가 두 팀을 나눠서 토론을 참여해서 수업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교사의 이제 지도 방안이 쭉 몇 가지 있는데 각자의 주장에서 학생들의 역사관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하고 발표 정립이 제출을 지시하고 토론 경험이 많지 않는 학생들이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요. 토론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이 쟁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중재해야 된다. 그래서 단계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교사의 지도 방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는 좀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자, 토의식 수업은 이제 앞에 언급한 대립 논쟁식 수업처럼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래서 경기도 여러분들 2차 보는 집단 토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소모둠을 토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자료조사와 함께 실행하고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해와 함께 토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도 방법은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를 설정할 때 자료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예. 그래서 어떠하든 요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시할 때는 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제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주제학습도 마찬가지죠. 명확하게. 현장학습도 명확하게. 예. 자,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이 발언권을 장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지도한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이 있고 유의점이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전반적인 장점과 유의점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교수학습 방법의 명칭을 써보고 이 수업 방법이 학생들에게 주는 유용한 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억이 정해진 방법과 니은의 교사의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교수학습 방법 보면 이제 거기 입론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고, 답변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이걸, 이 교수학습 방법은 대립 논쟁식 수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토론식 수업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 그래서, 답을 쓸 때는 큰 범위의 범주를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범주를 써야 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그 목민신서 물어보는데 여유당전서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틀리죠, 당연히. 예. 그러면 목민신서 써야 돼. 그래서 명칭을 쓸 때 어떤 분들은 뭔가 자기가 튀어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특이하게 특이한 명칭 있죠. 그러니까 그건 맞긴 맞아.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명칭들 쓰거나,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호전쟁을 트랜스발복 습격사건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범주의 어떤 것들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내 생각에는 진짜 유사답안 아니면 거의 틀려요. 예. 그래서 이런 뭐랄까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딱 보면 이제 남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명칭을 쓰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예. 쓸 때. 자, 토론 방식을 이제 정하는 방법은 이제 녹색 책에 있는데, 자, 토론 방식 정하는 방식은 토론을 진행할 때 모든 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나 시각을 가진 두 팀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학급 전체가 두 팀을 나눠서 참여하는 방법인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뭐냐면 나누는 거죠. 또 두 가지는 그냥 시각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나누는 거야. 이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토론 과정에 이제 뭐냐면 교사의 역할을 보면요. 자,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사회자로 토론 내용을 정리한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고,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이 쟁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중재해야 된다. 빗나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이런 대립 논쟁식 수업을 통해서 유용한 점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그런 해석이 어떤 근거가 제시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토론식 수업 부분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너스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고요. 나중에 비용할 때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의 한나라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거기에는 가나는 시기는 동일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동일한 황제는 한 문제였대요. 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이렇게 있고, 예,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무제가 아니라 한 문제. 그래서 이제 무제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죠? 경제고, 경제 아버지가 누구냐면 문제예요. 그래서 무제 입장일 때는 누구냐면 할아버지죠. 그래서 되게 문제와 경제는 경제적으로 제일 발달된 여기 후식 정책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경예치라고 해.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경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문제 때 명제상이 누구냐면 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그래서 문제와 경제 때의 문경의 치라고 하는데 정책 방향은 후식정책이죠. 사회적 번영과 경제적 회복.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 무리의 대외 원정을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무제 때는 유학을 강조했죠. 근데 이때는 유학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항노사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항노사상은 황제와 노자사상이 결합된 거죠. 무의정치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국가는 그냥 내버려. 국민들이 뭘 하든 간에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달할 것이다. 근데 경제가 발달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홍로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 두들겨 맞아. 그 다음에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어. 이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제 때부터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제 때 이런 정책이 폐지됐다. 자, 결과는 이제 민생이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재정이 확대되고요. 그냥 농업 생산이 회복되고 경제가 발전했지만 상인과 수공업자가 부가 집중하고 등등등.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경제는 나중에 살펴보고 이제 문제 한번 보면, 자, 그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유방이 죽은 후에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우죠, 여우. 여씨 일족도 있었어. 근데 여우가 죽으니까 그걸 못 안 하고 제의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당히 건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생 안정정책에서 경제적으로 세금을 낮췄어. 그래서 15분의 1세를 30분의 1세로 감축해. 물론 이게 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폐지되지만 요역을 건강하고요. 연자법과 육형을 폐지하고 언론을 개방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던 게 소통하고 인권이죠. 예, 거의 이제 그 한나라 시대 문재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적 같은 게 제일 문제.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제후왕들이 이제 개기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남왕 유지왕님 모반죄 재관 사건을 계기해서 그때 가인과 조조가 주장한 게 강간약지 정책이에요. 이건 좀 외워두세요. 강간약지는 뭐냐면 요 간자는 뿌리 간자거든요. 뿌리를 강하게 하고 지는 뭐냐 가지를 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뿌리라는 건 뭐예요? 중앙왕실이죠. 그리고 가지는 뭐냐면 제후죠. 그래서 강간약지 정책인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영지를 분할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단독 상속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죠. 추운년처럼 이런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제의했지만 이제 가인이나 조조는 이렇게 제의했지만 그 문제를 수용하지 않다 경제 때 수용하니까 반발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5초 7구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강간약지 정책은 주에 보면 이건 어떤 특정한 시기 때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부터 그런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흔히 그 당시 사용했던 어떤 상용구예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시대의 정책 명칭은 아니고요. 예, 상용구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고조시대 지조의 15분의 고조시대 때 지분의 15분의 쭉 있는데 고조부터 해갖고 한 고조죠. 부터 문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시기 때 동일한 가한제 시기 때 통치발 이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있고 그 문제 때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문제 때에 관련된 정책 방향은 대원정이나 원적이라고 됐네. 예, 좀 수용해 주시고요. 제가 볼펜을 혹시 볼펜 하나 있으면 빌려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자, 원정이나 대토목 사업을 일으킨 것 같이 인위적인 정치가 아니라 무의의 정치를 통해서 한 백성을 시게 하는 안정화 정책이다. 보시면 되고 항노사상이 영향받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건의하는 사람은 써보고 당시 기억의 정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요게 쭉 내용이 있는데 치안책을 올린 사람이 이제 단서가 되죠. 치안책을 올린 사람은 가이예요. 이번에 조조 나왔잖아요.
예, 가위 한번 냈고,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이 관련된 정책을 뭐냐면, 그 강간약지 정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강간약지 정책. 그래서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편하고자 한다면, 제후를 많이 세워 그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세력이, 뭐냐면,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무죄가 실시한 내용 중에 기획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쓰시오. 자, 강간약제 정책과 관련된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제휴 약화되는 거, 뭐 추운력, 죽음력, 뭐 부인율, 자간율, 아당률 등등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료는 어디에서 이제 시한체가 빼어갔냐면 어디야? 사료에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2번 문제 볼게요. 해방 전국시대. 자, 다음은 해방 전국시대 때 정치 상황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신탁하고 관련된 거예요. 신탁 반대 운동. 그러니까 찬탁과 반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보충 페이지 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것이 모스크바 3상행이죠. 그다음 모스크바 3상행의 내용 세 가지 있는데 외워두세요.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그다음 민속 공동위원 설치, 그다음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신탁 통치. 그리고 이제 자액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찬타고 선행됐고요. 그 당시 소련이 이것을 후견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탁이 아니라 후견이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건 신탁 통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임시정부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 우리. 그러니까 거기에 자익이 이제 창동했고, 그래서 이들이 자익단체들이 만들어가지고 연합조직을 만들었어. 민주주의 민족정선, 민전이죠.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익 같은 경우에는 그 반탁을 했죠. 그래서 이걸 좀 동아일보 오보를 그대로 믿어가지고 소련이 먼저 신탁을 제시했다. 근데 실상은 미국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반공운동 확대되었고, 뭐 비상정치회의나 뭐 대한독립-촉선국민회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군정이 이걸 합쳤죠. 남조선 대한민국 대한국민대표 민주위원회 개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신탁 문제를 계기해가지고 국내 정치세력 분열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친일세력들이 반탁에 붙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죠. 그래서 좌우익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자료 A가 있는데 자료 A는 누가 이제 하냐면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 그래서 반탁, 우익들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것은 이제 그 찬탁을 하는 자익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기획의 결정 내용 두 가지 써보시오. 자, 여기 보면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수립을 하고 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등등등 이렇게 이제 뭐 신탁 통치 내용이 빠졌는데 이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자료 A 단체에서 반탁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위원. 이거 그 외우기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단체가 헷갈리니까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암기할 때 제가 그 요령 하나 알려줄게요. 일단은 대충 암기해놔요. 어차피 좀 있으면 다 잊어먹어. 사람 어디가. 특히 단체 명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계적 암기거든. 영어 스펠링 그냥 외우는데 외운 거지. 그래서 이거 하루 이틀 전에 딱 잡아가지고 그거만 파세요. 네. 그래서 그 인구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뭐 다 본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본다고 해서 1, 2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근현대사 부분 있죠. 나 단체가 나올 거만 그냥 영어 단어처럼 달다 외우세요. 명칭을. 그러면 적어도 1, 2점 건질 수가 있어.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임용시험 볼 때 제가 이제 임용시험 한참 냈는데 그때 이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저도. 수원까지 내려가고 저희 집이 이제 의정부였거든요. 그때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같이 내는데 어머니가 이제 코를 골기 때문에 찜질방에 가시고 저 혼자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우유 마시고 자려고 했더니 잠이 안 와. 우황청춘 먹고 자려고 했더니 잠이 안 와. 심지어 수면 유도제까지 사가지고 먹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냥 2시간, 3시간 이제 남았어요. 할 짓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단체 명칭을 근현대 단체 명칭을 다 잘해봤어요. 예. 딱 해갖고 이제 가니까 시험장이니까 뭐 눈이 어떻게 막 감길려가지고 죽으려고 조용히 되게 그때 이제 커피를 믹스 커피를 7잔을 마셨어. 들이키면서 그 문제는 막 풀고 있는데 어저께 잠 안 자면서 했던 게 딱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1점 딱 건졌잖아. 그때 조성 위용대가 위용군이가 그때 나왔어요. 문제가 04년 문제인데. 그래갖고 그때 딱 쓰고 이제 했는데 이게 그래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판 암기 때는 서술형보다는 답답형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특히 근현대사 같은 경우 명칭 중심으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나오면 알긴 알지. 근데 막상 쓰다 보면 이게 뭘까 왔다 갔다 하잖아 머릿속에.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 막판에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료 A와 자료 B세의 이렇게 신탁 통치를 바라보는 관점. 일단 반탁 같은 경우에 강대구의 신탁 통치를 또 다른 식민지배로 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자익이 신탁을 강조했기 때문에 민중대 지지가 바뀌었어요. 예전은 이제 사회주의를 막 지지했거든요. 자익들을. 근데 이때부터 우익으로 바뀌었어. 이 여론조사가 할 때. 근데 찬탁은 이제 처음에 반대했으나 소련의 제안대로 신탁 통치를 한국에 대한 연합군의 후원으로 해석되면서 총체적 지지를 했다. 이때 총체적 지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전반적으로 다 지지하겠다는 거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다음 정보 강조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여기는 정보 강조 비트 포기 개념하고 항상 비트 포기에 이제 강조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정보 강조도 요 나라. 예전에 요 나라 좀 나왔죠. 근데 상대적 금나는 안 나오더라고 또 서하나. 그래서 항상 정보 강조 나오면 요하가 나와요. 요 2번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거 풀어보기 전에 정보 강조와 요 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좀 훑고 지나갈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그래서 정보 강조 개념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비트포기 얘기하면 정보 강조는 만리장성 이북에서 설립하여 갑작스럽게 중국의 일부 나라 전체를 정보했던 왕조. 그래서 중국의 정통 왕조와 침투 왕조 이렇게 와 구분된. 정통 왕조는 한쪽이 세웠던 왕조고 침투 왕조는 이제 56국이나 이렇게 남북조 시대처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침투 왕조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만리장성 이남에 있다가 정치 변란을 겪으면서 세운 왕조를 침투 왕조라고 하죠. 자, 문화 병력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래서 사회 문화에서는 문화 적변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개의 문화가 뭐냐면 마주칠 경우에는 양쪽의 문화가 아닌 제3의 문화가 형성된 것이 문화 병용론. 예. 그래갖고 예전에 흡수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주로 요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정보강조 출현 배경도 있죠. 그래서 10세기 초에 당나라 제국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국제의 판도가 형성되면서 정보강조가 출현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요건이 마련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송나라의 문치주의 이런 것도 이제 있죠. 그 밑에 정전의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차이점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강조는 항상 이중 지배 체제를 유지했죠. 그래서 요 나라의 남면간제, 북면간제, 그다음 금나라의 맹황모국제, 천호제, 팔기제, 그다음 고유한 문자를 제정하고 중국식 체제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강조는 유목사회, 농경사회가 두 가지 사회가 사회 구조가 같이 있었던 사회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목경제가 어디에서 편입되어 들어가요? 뭐냐면 중국의 농경경제도 편입해 들어가죠.
그러면 정보 왕조가 힘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 요나라를 볼게요. 자, 요의 건국 배경은 당나라의 분열과 위구르 왕조의 붕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건국은 야율 안보기에서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야율 왕기가 이제 부족을 통합하고 한인 이주민을 받던 건국했고, 그 다음에 비유목 경제력을 토대로 해갖고 성장을 했죠. 그리고 한인 지식층을 흡수하고 연호나 국호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또 당의 기미 정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교적 통치 이념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부족제를 개편해서 분토 점거해가지고 부족제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부족제를 나눠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러면 이제 여러 왕대의 업적을 보면요, 태종은 국호를 요로 계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기억할 게 연운십육주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은 5대 식국 시대였죠. 그래서 후당의 석경당이 자신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누구 심을 빌렸냐면 그 당시 그 요나라 심을 빌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땅을 바쳤냐면 연운 16땅을 바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가 등장하면서 연운 16주가 자기가 원래 우리 땅인데 뺏겼다는 거죠. 고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송나라와 요나라가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이제 송나라 패했지만, 그래서 연운 16주를 이제 하장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이제 정형의 맹을 맺죠. 그래서 성으로부터 세표를 유입하고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종 같은 경우에 거란지상주를 내세워서 거란국사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연호를 요에서 다시 거란으로 계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그렇지만 송나라와 금나라의 협공은 멸망을 했죠. 자, 요의 통치 구조는 이중체제인데 북면간제와 남면간제가 있어요. 그래서 북면간제는 이제 주로 유목민족들 통치할 때 쓰고요. 남면간제는 주로 이제 한인들을 통치할 때 쓰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식 간제를 보방을 했다. 근데 남면간제와 북면간제 중에 어디가 더 우위냐면 북면간제가 더 우위예요. 그리고 남면간제는 행정권만 있고 군사권 없어요. 예, 군사권은 그 북추민원에서 담당을 하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지방은 뭐 유목민, 미륵, 성능, 부족제가 있고, 그다음 농경민은 주연제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의 산업 구조는 처음에 유목경제였지만 농경경제 비중이 점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유목사회 경제와 생산경제와 농경경제 사회가 혼합하다가 나중에 농업 비중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도시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족과 반해인들이 강제 거주하면서 건설했는데, 원래 유목민사에서는 도시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요. 왜 발달하지 못할까요? 얘네들 맨날 이주해 가잖아. 근데 이제 위구르 민족 때부터 얘네들이 유목민족이면서 한 곳에 정착하는 도시 문화들이 형성이 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거란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경지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고, 요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가, 농경경제가 발달했죠. 근데 이제 이 농경경제 발달은, 거란 지배층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돼요. 자, 이중 지배체제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목경제 계속 유지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유목경제가 붕괴돼 버리면, 강력한 기마 군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마 군단은 항상 유목경제를 바탕으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유목지가 축소되면서 목마장이 붕괴되고 당연히 모가 나타나는 군사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요의 문화를 볼게요. 요의 문화는 이제 거란 문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었고요. 거란 문자는 크게 이제 대자, 소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 거란 문자의 의미는 거란 민족의 사상을 표현하고 중국 문화에 대항하면서 후대 정보 왕조 문자에 제작에 영향을 줬고요. 불교를 장려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불교 장려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래불교인 이제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항하려고 했죠. 민족적 우위성을 가시하고 민족 문화를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뭐야? 민족 문화를 잡아먹었죠, 불교가. 예. 그리고 이제 역대 황제들이 불교를 숭배하고 불탁과 불사를 조성하고 대장경을 편찬했어요. 그렇지만 불교가 학대되면서
거란의 상부적 정신이 약화되고 내세관념의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확대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상부 정신이 약화돼.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뭘 강조하죠? 불살생을 강조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막 죽이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몽골족도 마찬가지야. 몽골족이 이제 16세기 이후에 쇠퇴하게 됐는데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 남아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아교. 예. 그래서 원나라 때는 이제 지배층만 받아들였는데 거기까지 상관없어. 원래 지배층을 직접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몽골족들이 저기 이제 명나라 때 쫓겨가지고 북쪽 갔는데 이제 16세기까지는 막 뭐냐면 정성이 누렸죠. 근데 이때 뭘 받아들였냐면 남아교를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상무정신이 어떻게 되게 많이 약화됐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17세기 넘어가면 17, 18세기 넘어가면 이제 냉병기보다는 열병기, 하양무기가 발달되면서 이제 기마 민족들이 이제 뭐냐면 당해내지 못해요. 왜냐면 총을 갈구니까, 대포 갈구니까. 예. 자,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아갖고, 그 다음 거란문자 오대사 정관주로 요삼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국 문화의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정복해서 번영을 시켰다. 예.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나름대로 자국의 문화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 통합됐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정보왕조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1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정보왕조는 중국의 농경 문화에 대항하는 유목민족으로 강력한 문화적 자의식과 서방의 영향을 받은 독자적인 고도의 유목 도성 문화를 기반으로 해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대한 정복자로서 의식이 강했다. 통치 구조로서 이중성 영향이 보였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중성은 아까 이제 남명간제와 북명간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기획 전보광교 개념을 도입한 흑수이론적 관점을 비판해 보시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보광조들이 그 뭐냐면 중국 왕조에 중국 민족 다 흡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에 비판하면서 정복 왕조 시대에는 중국의 문화와 이민족 문화가 서로 문화가 정복되면서 제3의 문화가 탄생됐다. 그래서 이 제3의 문화를 이제 그 예를 든 것이 요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요삼체라든지 그 다음에 요나라의 관리지 매치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요가 좀 요나라 관련은 없지만 청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청나라 보면 이제 중국에서 딱 많이 정통 의상으로 하는 게 치파오 같은 거 있죠. 치파오 딱 달라붙는 옷. 원래 이 치파오는 그 중국 민족도 입었던 건 한족도 입었던 옷이 아니라 만주족 의상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원래 만주족 의상의 치파오는 좀 헐렁했어. 몸매가 이렇게 드러내는 형태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치파오가 뭐냐면 개량이 돼가지고 딱 달려붙는 형태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문화 접변을 통해서 제3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건 적지 마세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치파오 얘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고도의 유목민족 문화, 원래 유목도성 문화, 원래는 도시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못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도시 문화가 발달됐냐면 위구르족 때부터. 그 위구르족들은 유목민족이면서 이제 그 앞에 전에 있었던 유목민족들과 뒤에 등장한 정복 왕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민족들이야. 위구르 민족들.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거란의 통치 구조를 이원화시킨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일단 한민족의 동화 방식, 그 다음에 유목경제와 농업경제를 혼합한 이후에 이중적 경제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상부정신과 우수한 무력을 또 보존 유지하는 등등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답안은 이제 그 북명간의 남명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북명간과 남명간은 항제 직속되었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국가의 중대사는 북명간에도 장악했고, 특히 그 군사 부분은 남명간을 관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 부분을 이제 볼게요. 비스마르크 국내 정책 부분도 시험 문제 나왔죠?
최근에는 이제 독일사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뭐냐면 독일사 부분을 많이 보셔요. 특히 독일 근현대사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영미사 부분을 많이 냈어요. 프랑스사나. 근데 최근에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교수들은 되게 독일로 많이 유학을 갔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갔냐면 보니까 예전에 물어보니까 뭐 거기 가면 유학비가 되게 면제고 막 여러 가지 지원도 있다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근현대사 부분은 독일사를 많이 내. 최근에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비스마르크하고 시틀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비스마르크, 시틀러. 두 인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인물들 정책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국내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보충 자료 잠깐 볼게요. 자, 그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치는 세 시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문화투쟁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정책을 포기하고 이 당시 이제 중앙당 협력기, 그 다음에 말년에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문화투쟁기 때는 이제 그 여당을 누구로 잡았냐면 자유당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유당을 잡고 중앙당과 대립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앙집권제를 하는데, 여기 항상 걸리는 게 이제 뭐냐, 남부지역이에요. 원래 독일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좀 달라, 문화가.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문화죠. 언제부터 카톨릭 문화, 이게? 얘네 농민전쟁 이후부터 완전히 카톨릭 바뀌었잖아. 근데 북부는 루트교일 때, 신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푸올세는 북부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부는 뭐냐면 통일이 잘 돼. 중앙집권이. 근데 남부는 좀 분리주의 경향이 강해요. 특히 이제 교황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스마르크가 이제 남부지역까지 이제 중앙집권화 시키려면 누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냐면 카톨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투쟁이 일어났던 거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을 대변하는 정당이 중앙당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비스마르크는 국가가 이 교회를 이제 카톨릭을 통제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뒀죠.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당이 협조하되 예수회원들을 독일에 추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직자의 정치적 설교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교육기관의 폐쇄, 주교 투옥, 각종 종교단체를 해산하고요. 종교의식과 관계없는 민법상 혼인을 인정하고, 신부가 될 사람은 일반 대학에 적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문화투쟁은 결국에는 카노사가 갈 일이 없다고 똥똥 했지만 카노사 갔죠, 결국에는. 그래서 굴복하고 말았어. 왜 그러냐면 이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당시 제2차 산업혁명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유무역 경쟁을 했는데 밀리는 거야. 안 되겠다 해서 보호정책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유당 지지율이 상실돼. 부유자 정당이었던. 그래서 이제 이때 중앙당과 협력을 맺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정책 포기해버려. 그래서 방 카톨릭 법률을 다 폐기시키고, 근데 이 자유당도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보다도 보호주의 정책이 낫네 하면서 뭐냐면 자유당도 보수화시켜. 자기 편을 같이 이제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유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중앙당을 다시 자기 세력으로 다 편입시키고, 막판에 이제 누구하고 싸우냐면 3인당을 싸우죠. 3인당. 자, 거기에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되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확대되는데 그 과정에서 3인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3인당이 선거를 할 때마다 제1당이 되는 거예요. 1당. 근데 이제 3인당이 이제 1당이 되고 했는데도 권력을, 의회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3분할 선거제 당겼어. 계급별 선거제. 그래서 그 뭐냐면 세금 납부에 따라 3분의 3분의 1 끊어가지고 위원수를 3분의 1씩 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노동자들 하위 계층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투표를 하고 몰표를 줘도 위원수 3분의 1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군소 정당들 있죠.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그 패권을 장악하면 거기에서 3인당은 다수 정당에도 불구하고 쪽수에서 밀려가지고 그 의회에서 권력을 못 장악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시대가 고 반사회주의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3인당을 불법단체로 하고요. 사회주의자들 하원지출 인정했지만 관련 단체들 이게 뭐냐면
그 3인당이나 3인당 관련단체들 이름으로 선거를 못해요. 활동 못해요. 다만 개인 자격으로 뭐냐면 그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 무소속으로. 그래서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당이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탄압만 능사가 아니다. 노동자 복지 정책을 해야 되겠다. 국가 사회주의가 그래서 일종의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보호법이나 재해보험법 등등 이걸 통해서 사회법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 노동자들은 뭐야? 계속 3인당 찍죠. 3인당. 그래서 의도하지 않지만 독일의 복지 정책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예, 비스마르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복지국가 개념을 처음 확립했다.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제일 앞섰던 것이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죠.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고 복지국가 개념이 확립됐고요.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비스마르크 국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따라하는데 예, 못하네요. 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문화투쟁과 관련된 정책 두 가지 있으면 자, 뭘 쓰실? 예수회원대 독일로부터 추방, 성직자의 정치적 설교 금지, 교회의 교육기관 폐쇄 등 관련 법률 통과, 프로이센의 종교의식과 관련은 민법상 혼인 인정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이 실패한 배경을 통상정책 및 국내 정세와 연관돼서 쓰면 자, 일단은 이제 비스마르크가 자유당이 지지하는 자유우위 정책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자유당과 멀어졌고 중앙당의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 B에서 이제 1차 사료의 명칭을 쓸 것 이렇게 있는데 반사회주의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사회주의법. 그러니까 니은의 대응에서 비스마르크 결정한 사회법을 쓰시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시도, 공산주의 시도. 자, 이거는 사회주의를 막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사회입법을 쓰니까 반사회주의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회입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느끼고 질병보호법, 재해보호법, 양도 및 상해자 보호법 이런 것들 법안 추진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법안을 쓰는 것보다는 왜 이런 법안을 뭐냐면 만들었냐? 누구를 끊어주기? 사회주의자들 노동자 그 관계를 결별시키고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A형을 풀어봤고 좀 쉬었다가 이제 B형으로 넘어갈게요.